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봇 어드바이저의 개념과 로봇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주식 투자나 또는 자산 관리를 맡기는 것은 괜찮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어드바이저는 로봇 플러스 어드바이저의 합성어입니다. 즉 컴퓨터나 기계를 통해 가지고 투자 자문을 받는다라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사전에 컴퓨터에다가 투자에 관련된 또는 자산 배분에 관련된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통해서 투자나 자산 배분을 결정토록 하는 게 로봇 어드바이저입니다. 이 알고리즘에 만들어 놓은 컴퓨터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냐면, 일단 투자자의 설문 분석을 통해서 투자자의 성향이 보수적인가 공격적인가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향에 맞게 자산 배분을 하고 시장 상황이 바뀌면 그 자산 배분을 리밸런싱 하는 구조가 일반적인 로봇 어드바이저의 구조입니다. 이러한 로봇 어드바이저의 기초가 되는 것은 퀀트 매매 기법입니다. 퀀트 매매는 아주 일찍에는 1800년대 초반부터 계량 데이터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계량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투자를 하니까 이것도 퀀트 투자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본격적인 퀀트 투자, 퀀트 매매는 80년대부터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80년대에 들어서는 환율의 변동성, 주가의 변동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심해지기 시작했는데, 이때 수학자 물리학자들을 고용을 해서 월가에 있는 회사들이 계량적인 기법에 의해서 투자를 시켜봤더니 수익률이 더 잘 나오더라. 이런 것들을 월가의 금융기관들이 깨닫고 이것이 본격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초로는 그렇지만 퀀트 매매의 대부는 1960년대 PMP 헤지펀드를 창업해서 성공을 거둔 에드워드 슬롭비 이러한 그 퀀트 매매의 대부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수학 박사인데요. UCLA에서 수학 박사를 땄고 그 이후에 MIT에서 연구를 하다가 UC 얼바인 수학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에드워드 슬롭프는 계량적인 통계적인 분석을 쭉 해보면 실제 라스베가스에서 블랙잭이라는 가장 대표적인 게임이죠. 라스베가스에 가서 도박을 할 때 그런 확률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수학자들이 게임을 해서 확률 분석을 이용을 해서 돈을 버는데 성공을 했고, 결국은 뭐 라스베가스의 그 카지노에서 얘네들이 너무 잘하니까 이 사람들이 출입 금지까지 뭐 내리게 됐던 걸로, 에드워드 소프의 라스베가스 성공 스토리를 다룬 21이라는 그 블랙잭 카지노 도박하는 영화가 있죠. 저도 옛날에 봤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승률로서 통계적인 그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승률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라스베가스 딜러를 이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증명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스베가스에 출입금지 당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에드워드 소프가 생각하기에 이 계량적인 기법을 주식시장에 이용을 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겠다 해서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려서 헤지펀드를 창업을 해서 성공을 했고, 제임스 사이먼은 그 이후에 메달리언 펀드로 유명한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를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에드워드 소프의 일대기가 제임스 사이먼한테 큰 영향을 주었죠.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왜냐면 나도 수학자니까. 그래서 이제 메달리언 펀드를 퀀트로 하는 계량 기법으로 하는 헤지 펀드를 창업을 해서 성공을 했고, 이 메달리언 펀드는 연 40%, 정확히는 연 39%라는 이제 통계가 나와 있는데, 꾸준히 지난 30년, 40년 동안 이 수익률을 기록을 한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제임스 사이먼이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를 창업을 해서 성공한 이후에 그야말로 퀀트 펀드가 시장의 대세로 자리매김하는데 르네상스 테크놀로지가 크게 기여를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이후에 이제 이러한 헤지 펀드에는 부자들만 주로 가입할 수가 있고, 일반인들은 가입하기 어려우니까 일반인들한테 이런 퀀트 매매를 적용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펀드나 로봇 어드바이저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죠. 일반인들한테 이러한 기법을 부자들만 할 수 있는 이것을 제공해 주겠다라는 게 이제 로봇 어드바이저였고, 로봇 어드바이저는 크게 알고리즘 방식이랑, 전통적으로는 알고리즘 방식인데 최근 들어서 4차 산업혁명, 또 인공지능 AI 이런 말들이 유행하면서 요즘은 AI 방식으로 로봇 어드바이저, 우리 로봇 어드바이저는 AI 방식이다 이렇게 외치는 데들이 있는데, 진짜 AI 방식인지 알고리즘 방식인데 AI 방식이라고 하는 건지 의심스러운 데들도 많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각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잘 살펴봐서 그 수준이
알고리즘 방식보다는 AI 방식이 훨씬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AI 수준까지 가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AI 방식인 데는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알고리즘 방식과 AI 방식의 차이를 설명할 테니까 이거를 들으시면 제가 왜 AI까지는 안 가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알고리즘 방식이라는 것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주식시장의 상황이라든지 경제 상황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사전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일단 만들어 놓고, 이것은 컨디션에 의한 프로그래밍입니다. 즉 if 뭐가 금리가 올라가면 어떠한 종류의 섹터의 주식은 팔아라, 사라, 뭐 이런 거죠. 금리가 올라가면, 또는 뭐 유가의 변동이 있으면, 또는 시장이 너무너무 과열돼 가지고 하루에 폭등을 하는 경우엔 뭐 판대든지, 여러 가지 재무제표에 PER을 봐라, 뭐 PBR을 봐라 등등 수도 없이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가 어떠한 조건에 도달할 때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라라는 의사결정을 짜놓는 게 이제 알고리즘 방식이죠. 인공지능은 일단 인공지능에서 머신러닝은 기계한테 이러한 데이터들을 학습을 시켜서 기계가 수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연습으로 매매를 해봐서, 매매를 해보니 그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그 알고리즘 중에 어떤 것이 잘 맞고 어떤 것이 틀리는지를 알고리즘 방식에서도 뭐 계속 테스트해 가지고 그렇게 하죠. 알고리즘은 일단 어느 정도 백테스트를 해서 그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매매를 하지만, 인공지능 방식은, 머신러닝은 기계한테 이것을 무지 많이 학습을 시켜 가지고 데이터를, 알고리즘 정도가 아니라 빅데이터를 넣는다는 뜻이죠. 빅데이터를 넣어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빅데이터를 학습한 결과에 의해서 가장 옵티멀한 방식으로 트레이딩을 하게 하는 게 이제 머신러닝이고, 딥러닝은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기계 보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딥러닝이 어떤 건지를 얘기를 할 때, 사람이, 어린애들이 개와 고양이를 구별을 할 때, 또 애플과 오렌지를 구별을 할 때 어떤 규칙에 의해서 구별하지 않는다. 즉 얼굴 전체 면적에서 눈의 크기가 얼마나고 코의 생김새는 어떠하면 개고 어떠하면 고양이다 라고 규칙에 의해서 판단하게 학습하지 않고, 그냥 저절로 살면서 여러 번 개를 접하고 여러 번 고양이를 접하고, 그림책에서 개와 고양이를 접하다 보면 그냥 저절로 개인지 고양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 그게 딥러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계가 그런 식으로 주식시장에서도 상황에 따라서 수많은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지가 알아서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 결정 프로세스에 어떠한 체계나 과정을 거쳐서 그러한 의사결정을 내리는지는 일종의 블랙박스식으로 남아있게 되는데, 그래서 비교적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알고리즘 방식은 금융 데이터를 컴퓨터가 처리하면서 확률과 수치에 의해서 옵티멀 디시전 메이킹을 하도록 계속 우리가 알고리즘을 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고리즘을 짜면은 거기에 의해서 매매를 하니까 인간의 감정적인 판단이 차단돼서 보다 이성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그러나 어떠한 데이터가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지 넣어주는 것, 그리고 if문 같은 것을 만들어주는 것은 사람이 사전에 결정하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 방식을 만들 때 그 만드는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야 되고, 그 사람이 펀드 매니저 경험도 있어야 되고, 시장에 대한 이해도 뛰어난 사람들이 만든다면 괜찮은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나오겠지만, 그 사람이 그러한 의사결정을 메커니즘을 내릴 만한 뛰어난 경험이나 능력이 없으면 그 프로그램을 짜기가 힘들다는 거고, 실제로 그러한 펀드 매니저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펀드 매니저들이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녹여낸 그러한 알고리즘 방식이 충분히 존재하는가. 오히려 시장에서는 순간순간의 촉이나 경험이 중요한데, 그 알고리즘 방식은 경험이나 촉을 활용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겠죠. 유능한 펀드 매니저가 가지고 있는. AI 방식은 이거보다 더 나아가가지고 인공지능이 되는 거니까 정말 사람처럼 판단하고 촉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면, AI 방식은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펀드 매니저가 될 수 있겠죠. 또 사람보다 훨씬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단기간에, 사람들이 유능한 펀드 매니저가 10년, 20년 경험을 가져야 된다면 얘는 1년 만에
그 정도의 경험을 학습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AI를 통해서 만들어진 모델은 일종의 블랙박스 모델이기 때문에 정말 이 인공지능이 실수 없이 생각하는가, 인공지능처럼 빅데이터를 학습해가지고 만들어진 테슬라의 자율주행 같은 것도 보면 사람 비슷하게 가지만 사람은 알루미늄 트럭에 비치는 도로가 가짜 도로인가를 사람의 눈은 식별할 수 있는데 테슬라의 인공지능 아이는 눈은 그걸 식별 못해가지고 사고를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트럭 알루미늄 판에 비춰진 도로를 실제 도로로 착각하는 그러한 실수를 주식시장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과연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상황,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 상황 같은 것이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사람도 물론 우왕좌왕하지만 AI는 그거는 AI가 배웠던 학습에는 물론 사스나 다른 바이러스 상황은 있었겠지만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은 워낙 또 달랐기 때문에 학습을 못할 경우에 그래도 인간은 학습을 못했던 상황이라도 적응력이 더 뛰어난데 기계는 그거에 대한 대처력이 더 뛰어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계한테 학습시킬 수 없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물론 학습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연준 의장이 어떠한 조크를 한마디 했다. 사람들은 그 연준 의장이 금리를 올릴 것인가 내릴 것인가, 또 양적 완화를 중단할 것인가 계속할 것인가, 여기에 촉각을 시장은 곤두세우고 있는데 연준 의장이 그것을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뉘앙스 가지고 자기의 감정을 자기도 감추려고 하는데 시장은 그것을 사람들은 잘 해석하는데 과연 AI도 그것을 잘 해석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저는 AI가 유능한 사람을 이기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다만 일반 투자자들처럼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해서는 안 될 반대적인 행동을 우리가 감정적으로 휩싸여서 할 때가 많은데, 그런 것은 기계가 좀 더 이성적이어서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로봇 어드바이저, 기계에 의한 자산 관리는 사실 우리가 퀀트 매매와 로봇 어드바이저는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한 알고리즘 트레이딩 또는 AI에 의해 가지고 매매를 시키는 거, 이거는 사실은 퀀트 매매고요. 로봇 어드바이저는 대부분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데 보다 집중을 합니다. 즉 주식 매매보다는 전체 자산 관리를 하는 데 집중을 하기 때문에 자산 배분을 로봇 어드바이저는 주로 하고 있지,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로봇 어드바이저에 가입을 하면 대부분 여러 가지 펀드 또는 ETF로 여러분들 자산 배분하는 것이 로봇 어드바이저의 주 역할입니다. 미국 주식의 일부 자산을 30% 편입하고 한국 주식에 편입을 하는데, 공격적으로 한국의 IT, 테크놀로지 쪽에다가 30%를 넣고 성장주에 30%를 넣고 전통적인 주식에 뭐 20%를 넣고 이런 식의 자산 배분을 주로 하지,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 주식 하나하나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 주로 프로그램해서 여러분들한테 단기에 고수익을 올려주는 그런 어드바이저는 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랬고요. 미국에서는 맨 처음 로봇 어드바이저는 퀴큰이라는 데서 만든 개인 금융자산관리 프로그램이었는데, 이런 개인 금융자산관리 프로그램 중에 좀 더 인기가 있었던 게 민트라는 게 등장하면서 퀴큰은 오히려 민트를 사서 합병을 했고요. 또 다른 그 경쟁자로 웰스프론트, 베더멘트 등 베더멘트 같은 회사가 또 민트와 경쟁하는 회사들인데 얘네들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 어드바이저 회사들은 어플리케이션들이죠. 대형 금융사에서 또는 미국에서는 이제 독립 투자 자문업자들이 그 자산가들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제공을 해주는데, 이런 데서 어떤 어드바이스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개인들, 젊은 사람들을, 신세대들을 주 타겟 대상으로 해서 공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피가 매우 싸고, 그렇지만 사실상 내 성향만 체크하지 내 개인의 니드에 맞는 그러한 자산 배분을 하는 것은 아니고, 내 처지나 이런 것을 다 상담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죠. 대충 내 스타일을, 내가 보수적인 투자자인가 공격적인 투자자인가, 얼마나 리스크 어벌스한가, 그 정도만 체크해서 나와 비슷한 사람들은 다 비슷한 스타일의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추천받게 되는 겁니다. 미국 시장은 미국 자문시장 전체의 1% 정도인데, 이것도 뭐 크다고 하지만 사실은 대세는 아닌 거죠. 기대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로봇 어드바이저를 쓰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서부터 출범을 해서 자체적으로 로봇 어드바이저를 개발해서 제공하는 스타트업들, 쿼터백, 핀트, 여기 타이포가 하나 있네요. 에임, 파운트, 뭐 두물머리 이런 회사들이 로봇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는데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인데 사실 최근 들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외에 증권사나 은행들에서도 로봇 어드바이저 상품들을 출시하는데 이들 독립회사들과 제휴해서 출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은행이나 증권사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출시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드바이저 상품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고 팔아가지고 높은 수익률을 올려주는 주식 투자 어드바이저, 퀀트 매매 어드바이저가 아니고요. 그거는 그냥 개개 퀀트 펀드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어드바이저는 주로 주식, 채권, 또 해외 주식으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의 클래스를 배분을 해주고 실제 해외에 미국 주식에다 30%를 투자한다. 그러면 주로 미국 주식 펀드나 또는 ETF를 통해서 자산 배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주식의 30%, 한국 주식의 코스피의 15%, 코스닥의 5%, 뭐 이런 식으로 자산 배분을 해줄 거면 그냥 내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들 많이들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판단 내리기도 쉽지 않고 또 시장 상황이 바뀌면 거기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절하는데 미국 전망이 나빠지면 미국 비중을 줄이고 중국 전망이 좋아지면 중국 걸 올리고 뭐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 거를 내가 스스로 하기에도 실력도 시간도 없을 때 로봇 어드바이저는 좋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어드바이저가 될 수 있겠죠. 더더군다나 주식시장이 이제 화랑을 보이면서 그동안 주식을 안 하던 사람들이 주식을 막상 시작하려니 개인이 직접 투자하기에 자신은 없고 이런 분들이 많이 이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또는 본인이 국내 주식 직접 투자를 하는데 해외 주식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모르는데 로봇 어드바이저를 보면 상당히 많은 비중을 해외에 또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외 투자의 목적으로 또 로봇 어드바이저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9년 말에 비해서 2020년 말에 로봇 어드바이저에 투자하는 AUM 전체 금액은 4배, 5배 늘어났으니까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로봇 어드바이저에 맡겨보니까 실제 수익률은 어떠냐? 지금 2020년 11월 말로 이 대한경제에서 보도한 바를 보면 1년 수익률이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IT에 기반을 한 독립계 로봇 어드바이저들 경우 공격형에서 22% 정도의 높은 수익률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공격형은 주식의 비중이 높은 거죠. 주식형 ETF나 이런 거의 비중이 높은 건데 이 기간에 코스피의 상승률은 얼마였느냐? 24%였습니다. 즉 2020년 11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2019년 11월 말에서부터 24%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코스피만큼도 다 못한 겁니다. 그러나 증권사, 운용사 이런 1인사의 로봇 어드바이저들의 수익률이 왜 이렇게 낮으냐? 주식에 많이 넣었으면 이렇게 낮지 않죠. 채권에도 넣고 분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낮았다. 대신 굉장히 안정적이다 라고 로봇 어드바이저 업체들은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을 반박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결국은 로봇 어드바이저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자산을 분산 투자해서 합성해 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수의 합성과 별로 다르지 않다. 그래서 시장이 폭락하거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우수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 자체가 나는 좀 높은 수익을 얻고 싶다. 적어도 연 10% 이상을 얻고 싶다 하는 투자자에게는 로봇 어드바이저는 부적합합니다. 안정적으로 그냥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겠다. 이런 분들이라면 보수적인 분들이라면 그러면 뭐 로봇 어드바이저를 선택을 할 만하고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직접 투자를 하거나 또 직접 투자가 아니고 간접 투자를 하더라도 차라리 펀드 몇 개를 종류별로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이 또는 ETF에 투자하는 것이 로봇 어드바이저보다는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은 제가 개인에게 분산 투자보다 집중 투자를 권하는 이유라는 영상을 최근에 올렸는데 그걸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로봇 어드바이저는 아주 분산 투자를 하는 보수적 투자자의 입장에서 고려할 만하다. 그리고 너무 모르는 사람들, 주식 전혀 모른다. 그런데 은행이자는 너무 낮다. 그리고 너무 시간이 없다. 이런 거 신경 쓸 시간이 없다. 이런 분들에게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